좀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1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1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13강은 교재 페이지 227쪽 제5절 사용 검사입니다. 13강입니다. 1번 거기 사자가 빠졌습니다. 사용 검사권자의 검사단인데 사용 검사권자와 검사단인데 용만 다 있어요. 사자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용 검사권자와 검사단이 이렇게 사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웠다시피 건축법상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반면에 주택법상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게 되죠.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은 일부에 대해서 쓰는 건데 이건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똑같이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주택법은 사용자 받기 전에 뭘 받았냐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공사 시작했죠. 반면에 건축법은 뭘 받아가지고 공사 시작했죠? 건축 허가나 신고, 즉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신고했던 것, 건물을 지었던 거죠. 완료되면 이제 주택법은 사용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은 양쪽에다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사용검사권자와 검사단위 기준. 그럼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을까? 거기 보니까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는 누구한테 사용사 받으러 가느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용사 받으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 강의 해드렸다시피 사업계획 승인할 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준 거 4가지 있죠. 그거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사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건축법상은 누구한테 사용 승인 받습니까?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예외, 공구별. 공구별은 쪼개서 보니까 이건 공구별로 따로따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할 사용검사고 또 일정 경우는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동별 사용검사입니다. 그러면 동별 사용검사는 어떤 경우일까? 거기에 1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두 번째 하나주택단지 입자를 분할 모집해서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등등 이 3가지 경우는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의 예외,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은 원래는 누가 받는 것인데 사용검사를 사업체가 받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받게 되느냐? 예외적으로 사업체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받냐면 거기 파산 등일 때는 누가 대신 받으러 가냐 하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고 입주 예인자가 받으러 갑니다. 다만 입주 예인자는 이것이 이제 시행령에서는 입주 예정자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때 이제 입주 예인자 대표 만들려면 어떠냐? 현장에 10인 이상 공고하고 거기 10인 이내 위원으로 이내 임원으로서 10인 이내 거기 인원으로서 입주 예인자 대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다 하는 것은 기본 강의 때 해드렸던 겁니다. 228조 사업체가 정당하게 안 간다. 이때 누가 할 수 있냐? 이때는 시공자도 들어갑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체가 안 가면 누구냐면 시공을 보증한 자, 그 다음에 시공자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입주인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대신 받을 수 있죠. 이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사업체가 며칠 내에 의견 줘야 되냐면 7일 내에 의견을 줘야 되지 만약에 7일 내에 의견을 통지하지 않으면 누굴 대신 사용 검사 받도록 할 수 있다.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인자가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체가 못 받는 경우 부도 파산 등인 경우는 시공을 보증한 자고 입주인자가 나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않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안 받는 경우는 여기에 누가 추가된다? 시공자가 추가된다. 그랬습니다. 228조 때 사용검사 절차입니다. 그럼 며칠 내에 해야 되냐? 15일 내에 하여야 한다. 사용검사. 그럼 건축법은 사용승인 며칠이냐? 7일 내에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 승인되죠. 그래서 건축법은 7일을 기억하시고 주택법은 15일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사용검사 효과. 당연히 사용검사 받아야만이 그 주택을 쓸 수가 있고 쓰게 할 수가 있겠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임시에 사용 승인 받은 경우는 그 부분은 사용검사 안 받아도 쓸 수가 있죠. 그것은 229쪽 위입니다. 그래서 임시를 쓴 것은 임시 사용 검사라 부르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이라 부릅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보니까 거기에 대지 조성은 구획별로, 그다음에 건축물은 동별로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시험 잘 나오는 거. 거기에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요거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검사를 끝냈고요. 이어서 제6절 주택건설 촉진 대책입니다. 일단은 거기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라든가 또는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즉 민간 사업 주체, 민간 사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등록 사업자나 주택조합은 주체가 못 됩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하면 됩니까?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행 사업체가 이렇게 나가죠. 즉 공공사업체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가 있죠. 그 규정은 어느 법을 준용하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주택건설 필요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일사용한다. 이것도 누구만 된다? 주택조합이나 등록사업자는 되지 아니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 내 친구만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올라가서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그 전에 거기 토지 수용 사용할 때 거기 괄호 2번 203쪽 밑에 2번입니다. 규정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항에 관한 법률을 갖다 준용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준용하는 경우 그 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사업계획승인을 본다. 즉 공토법상 사업인정을 여기서 사업계획승인을 봅니다. 준용할 때. 그 다음에 재결신청은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신청은 공토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기간 내 할 수 있다. 요거 지금 203쪽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요건 약간 어려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수용 사용할 때 그러면 수용 당하는 자는 사업주한테 공공사업주한테 보상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용 사용 당했으니까 수용 당했으니까 보상금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이때는 이제 재결로 넘어갑니다. 재결이란 뭐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 금액을 정해주세요라고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재결신청 기간은 여기 공토법 규정에 하면 불구하고라 했는데 공토법 규정 1년 내 재결신청 하도록 돼 있어요. 빨리 하도록 돼 있어요. 재결신청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1년 내 재결신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토법 규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호 사용하는 법률 공토법 규정하면 1년 내 재결신청 들어가도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기간이 뭡니까? 뭐 아파트 질 때 3년이면 3년 이렇게 오래 걸 수 있어요. 3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내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체가 갑이고 이게 사업체가 갑입니다. 을이 이제 수용당하는 자입니다. 이게 땅주의 대지주의입니다. 거기 대지주의다. 대지 소유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서로 합의가 되겠죠. 갑하고 을이 합의했는데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재결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갑만이 재결신청한다.
갑만 사업주체만 재기청할 수 있지 을은 못합니다. 그 땅 주인은 재기청을 못해요.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사업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갑이 이제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우리 합의 안 되니까 돈을 정해주세요라고 재기청 들어가는데 원래 공토법에 의하면 1년 내도 돼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땅 주인을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는 이거 안 지켜도 괜찮다. 그냥 사업 기간 내만 하면 괜찮다. 3년이면 3년 동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대지 소유자 을은 3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재기청 하도록. 그러면 누구한테 5월한 지위를 줬다? 사업자한테 5월한 지위를 준 겁니다. 누구한테 불리하고? 대지 소유한테 불리합니다. 이거 안 지켜도 괜찮다. 불구하고 사업 기간 내에 재기청하면 되니까 이걸 재기청을 갖다가 대지 소유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는 거부만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3년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 유리하죠? 사업체한테 유리하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 수용할 때, 대지를 수용할 때 절차입니다. 그런데 밑에 2번 타인의 토지 출입했다. 장애물을 제거했다. 이럴 때 또 이제 그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손실 보상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손실 보상하게 되는데 아까는 수용 보상하는 것이고 여기 손실 보상하게 되는 건데 이때 누가 보상하느냐?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하다가 뭐 인삼밭을 갖다가 밟아서 인삼이 죽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또 나무를 잘랐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때 올라가 보니까 231조 손실보상입니다. 이때는 행위를 한 사업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이때 협의해야 된다.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런데 아까 수용 사용할 때는 누구만 재기청한다고 그랬죠? 사업체만 한다고 그랬죠. 사업체만 하잖아. 사업체만 재기청을. 그런데 간만 하는데 여기 손실보상 뭐 나무가 잘렸다든가 뭐 인삼이 죽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할 때는 이 손실보상은 타인 토지 출입 손실보상은 재기청을 갖다가 합의가 안 되면 손실 받은 자도 할 수 있고 사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달라요. 여기는 사업체만 할 수 있었지만 여기 손실보상은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봅시다. 그래서 3번에 손실보상할 때는 요거는 손실보상할 자, 손실 입은 자 둘 다 협의가 안 되면은 거기 공토법 규정에서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년, 3년 필요 없어요. 양쪽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토지 수용 같은 거는 대지 수용 같은 거는 재결정을 수용자 입장만 할 수 수용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실보상은 손실보상할 자고 손실보상을 받을 자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 재결정을 그런 의미입니다. 재결정이라는 것은 합의가 안 될 때 관할 토지 수용인에다가 돈을 정해서 하고 올리는 겁니다. 판정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토지 매수 보상 업무 위탁. 요건 해드린 것 같은데 기본 강의에서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가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거 좀 네가 좀 대신 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공짜로 됩니까? 아니까 그래 수수료 줄게 얼마?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 보상 금액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 지급한다. 예, 대신하니까 누가 지급할까요?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인 사업체가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무료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자는 거기에 필요할 때는 등기소나 또 뭐 관계행령이 가지고 뭐 토지대장 같은 거, 뭐 임야대장 같은 거, 또 건축물 등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무료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채비지 우선 매청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이건 제가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별히 채비지와 관련되는 게 뭐냐면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환지 방식 할 때 채비지가 갖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약간 싸기 때문에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그 사업체한테 우선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총 면적의 2분의1까지 우선적으로 팔 수가 있죠. 원칙적으로 경제 입찰이지만 다만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이고 다만 원가로 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임대택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 공유택 할 때는 원가로 줄 수가 있죠. 이거 채비지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이거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해드렸고, 그다음에 우선 매각 이것도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우선적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특별히 1번에 국민주택금을 50% 이상 지을 때 우선 매각할 수 있죠. 임차할 수도 있고 이때 몇 년 내에 착수됩니까? 올라가서 2년 내에.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거기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미 기본까지 해드렸고 간선시설 설치 이것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간선시설 설치도 이미 해드렸는데 설치 의무는 100호 이상,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될 때 100세대 이상이고 대지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간선시설 설치가 되고 의무자는 그 세 가지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완료일까지 설치해야 되죠. 즉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죠. 이 간선시설에 대해서 넘어가시고요. 비용 부담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죠. 다만 거기 도로 상하수는 국가가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가 있죠. 설치비 상한 요구입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의무자가 설치했는데 설치 못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누가 대신한다? 거기 사업 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본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의무자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이때 계약 맺습니다. 돈 달라고. 얼마 계약 맺냐? 거기 상환기간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서 설치비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밑에 전기 지중선로 설치 비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 전기를 땅속으로 끌어올 때 이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반 부담한다. 전기를 공급하는 자고 땅속으로 끌어주세요라고 하는 자고 반반 부담한다. 다만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거기까지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반반 부담, 원칙적으로 반반 부담은 어떻게 표현하냐?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설치 비용 부담한다. 전봇대로 오는 거 말고 땅속으로 오는 거 얘기합니다. 전기가. 이어서 235쪽 위에 4번 도로 또는 상하수도에 설치된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일단은 다 했지만 요건 좀 설명드릴게요. 도로 또는 상하수도에 설치된 요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간선시설인데 이게 아파트죠. 아파트라 보고 이게 간선시설인데 만약에 도로 상하수도다. 이게 도로 상하수도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233쪽 보면 누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여기 입구에 있는 거 이거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뭐 수원시면 수원시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반적이고 이걸 자세한 규정을 보면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규정 들여다 보면은 200m까지 요거 200m까지 200m까지 요거는 사업체가 해야 돼요. 사업체.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부터 200m는 사업체가 해야 되고 나머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게 더 정확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냥 도로 상하수도 누가 설치하냐 물어보면 그냥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돼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200m까지는 사업체가 해야 되고 나머지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나죠. 여기는 이쪽은 뭐 현대건설에서 현대 아파트 지었으면 현대건설에서 이걸 200m 이내는 해야 되고 도로 상하수도를 여기는 수원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공사하는 주체가 다르단 말이죠. 보기도 싫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업체가 얘기하기를 형님 하고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 얘기합니다. 그럼 수원시가 왜? 그러면 이왕에 여기 공사하시는 거 우리 쪽도 좀 해주세요. 그 대신 돈을 드릴 테니까 그래 알았어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수원시가 요거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고서. 그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이쪽도 한다. 이 수원시 의무가 아니지만 수원시가 대신 해준단 말이죠. 부탁받고 응 하고
yes하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도로 상하수도 시설에 설치된 누가 대신한다고요? 수원시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는 사업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돈 내겠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200m 이내, 200m 이내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때 그래 하고 이에 따라서 있다. 수원시가 대신 해줄 수 있다. 돈 낸다니까, 돈 부담한다니까 누가 사업체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m 이내까지도 200m 이내는 의무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돈 받고 그런 뜻입니다. 간선시설의 가장 중요한 건 100호, 그 다음에 면적 16,500, 리모델링 할 때 증가하는 세대수 100세대,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 언제까지 설치? 사용검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의무자가 못한다고 통지받으면 1월 내에 거기 설치 의무자는 233쪽입니다. 밑에 3번 설치 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통지받는 날부터 1월 내에 사업체한테 얘기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사업체가 234쪽 가가지고 자기 부담으로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돈 다시 받아내죠. 누구한테? 사업체한테. 의무자한테 돈 받아냅니다. 사업체가 대신 설치하고 자기 부담 설치하고 의무자한테 돈 받아내는데 계약을 맺습니다. 몇 년 계약 맺는다고 되어 있죠? 거기 3년이다. 거기 상한기간. 공사 사용 검사부터 3년 일어난다. 설치비 상한기간은 거기 나왔죠. 아까 해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은 원래 의무자가 부담하는데 도로 상하수도는 국가가 2분까지 부담할 수 있다. 2분을까지 부담할 수 있다. 특별히 또 100분의 50씩 부담하는 경우가 지중선로 있죠. 전기 지중선로가 있죠. 그런 게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6쪽 제3장 주택건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은 2015년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제일 뒤에서 한 문제 나왔고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일 뒤에 257쪽 공업화 주택. 공업화 주택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그전에는 한두 번씩 꼭 나왔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나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왔어요. 다만 실무에서는 한두 번씩 꼭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혹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건설 기준은 몇 쪽서부터 나가냐 하니까 236에서 259쪽까지 이것이 한 문제 정도 예상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도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걸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총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큰 건 없고요. 그 대신 제일 밑에입니다. 236쪽 보겠습니다. 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 어떤 것이 설치할 수 있는가 하니까 올라가 보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특별히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거꾸로 내려가서 236쪽 밑에입니다. 236쪽 밑에 보면은 다만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은 당해 주택단지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이상 건설할 때, 즉 소형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뭐냐 아주 그 영세민들 있죠.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라고 쉽게 해서 벌어먹고 살라고 바로 옆에다가 공장 같은 거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뭐냐면 옛날 말로 아파트용 공장입니다. 또 사회복지관. 이건 이제 그 아무래도 장애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외입니다. 다음의 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시설 외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지구안에 제한되지 아니한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즉 이거 말고도 박스, 기역, 린디어 세 가지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만 받을까요? 국토법상 상업적의 주택 건설할 때 상업적은 아무래도 뭐 다른 것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상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상업적은 땅값 비쌀 거니까 여러 가지도 해야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폭 12m 이상 일반 도로에 연접해 가지고 주택과 주택시설의 복합, 즉 넓은 도로 옆에 주상복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다른 것도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융통성이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37점 밑에입니다. 소음 방지 대책 수립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즉 실외 소음도 65dB 기본 강의 해드렸어요. 기본 강의 자세히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5dB 이상일 때는 65dB 미만 돼야 되고 실내 소음도도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실내 소음도를 하게 되느냐? 238조 위에죠. 실내 소음도 책칙하는 겁니다. 어떤 때 실내 소음도 할까? 실외 소음도는 65dB 미만이었고 실내 소음도는 어떤 때 하느냐? 238조 위입니다. 공동택이 거기 도시지역인데 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으로서 6층 이상인 부분 6층 이상의 부분 실외 소음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기준이 되느냐? 박스입니다. 세대 내에서 창문 같은 거 다 닫은 상태에서 45dB 이하입니다. 그래서 실내 소음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45dB 이하고 실외 소음도는 65dB 미만이 되겠습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박스 안에 2번 실내 소음도는 문을 닫고 쟀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환기 설비를 적합하게 하거라 그런 얘기고요. 이어서 소음 등으로 또 보호 이것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밑에 박스에 공장 가도 위험할 필요 없고 어쨌거나 이건 위험한 공장이다. 폭발하는 공장이다. 오수 나오는 공장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공장으로부터 거리를 뛰는데 몇 미터 이상 뛴다? 50m 중요하죠. 50m 이상 뛰어야 됩니다. 다만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 포함해서 주유소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의 천연가스 충전소는 25m 이상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구는 괄호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안 됩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떤 것이든 50m 이상은 돼야 돼요. 설사 주유소 같은 거라 하더라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25m 이상 아닙니다. 50m 이상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동택 배치입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즉 공동택은 도로나 주차장으로부터 2m 이상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띄운 부분은 나무 같은 거 심어야 됩니다. 근데 2m 이상 안 뛰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3개입니다. 이럴 때는 2m 이상 안 뛰어도 괜찮다. 박스 안에 3개다. 어떤 경우냐? 239점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번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m 이상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도 괜찮은 경우 있다. 동그라미 1번은 이겁니다. 피로티로 되어 있다.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밑에 이렇게 피로티가 여기를 갖다 도로로 쓴다. 이럴 때는 물리적으로 뛸 수가 없죠. 바로 도로가 지나가니까. 다만 안전선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큰 도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여기 있는데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여기 상가예요. 상가. 이게 상가로 되어 있다. 이 밑에가 상가란 말이죠. 이럴 때는 이걸 붙여도 괜찮고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측벽이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이게 2번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도로가 옆에 이렇게 아파트가 입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는 문 같은 게 있고 창문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출입구가 없어요. 이렇게 뭐 여기 뭐
가동 이렇게 써 있겠죠. 출입구 없는 데 있죠. 이런 데는 이렇게 뭐다 도로가 붙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붙으면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겠지만 이 부분 붙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됐고 다음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지하층 활용. 지하층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뭐 근린생활시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같은 거, 또 슈퍼마켓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읽으시면 됐고요. 네, 주택과 복합 건축입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관하고 아파트가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예외적으로 숙박시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 상업적, 준주거적, 중공업적에서 건설하는 호텔은 예외적으로 주택과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예외고요. 나머지 공장하고 뭐 술집하고 아파트가 같이 들어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가의 복합 건축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뭐냐? 1번 끝에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라서 도시환경 정비사업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할 때 복합 건축을 하는데 아주 높더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이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혹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출입구나 승강기가 따로따로 놔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지 아파트 들어가는 거하고 거기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거 들어가고 같이 타고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하거라. 이것이 동그란 2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겠죠. 또 방범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뭐 거기 아파트로 뭐 도둑놈 들어오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란 2번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 보호, 방범, 방화 등 주거 안전과 소음 악취 등부터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주상복합인데 위에는 뭐 아파트 같은 거나 오피스텔이고 밑에는 상가예요. 일단 따로따로 승강이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딱 붙여놨어요. 여기는 이쪽은 여기는 뭐 아파트 주민을 위한 통로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뭐 오피스텔을 위한 통로입니다. 적어놓고 이쪽으로 상가는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취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예로 또 거기에 대한 또 예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복합 건축물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괜찮다 이럴 때 이런 숙박시설과 공유시설은 예외적으로 괜찮다고 할 때 그때 숙박시설과 공유시설은 예외적으로 봐줄 수 있다. 여기 숙박시설은 사실상은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은 뭘까요? 사실상은 호텔이죠. 관광 호텔 같은 거 얘기하죠. 아무래도 호텔에서 로비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거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근대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주택의 구조 설비 기준 경계벽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꼭 아시라고 했어요.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 꼭 아시면 합니다. 경계벽. 그래서 철근자 들어가면 15cm 이상. 거기 센티미터를 이렇게 고치라고 했죠. 묵은 콘크리트, 묽은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 같은 거 이거 철근자가 안 들어가면 20cm 이상. 그다음에 조리식 부재로서 콘크리트 판은 12cm 이상. 꼭 요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만 거기 잘못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고쳐드렸는데 거기 241쪽 박스 안에 ABC에 있어서 거기 15cm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B번은 20cm 그 다음에 C번은 12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걸 뭐라고 고칩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센티미터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A, B, C 이거 꼭 센티미터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제가 기본에 해드렸고 그다음 바닥 구조입니다. 이 바닥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그다음에 다만 남행 구조는 150mm 이상일 것. 요거 층간소음입니다. 층간. 이어서 각 층간 바닥 충격, 경량 충격은
58dB 이하, 중량층 충격음은 50dB 이하. 다음은 남행 구조인 경우는 예외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실무에서 시험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승강기. 승강기는 제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요거 왜?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주택부산 승강기는 승용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6인승 이상이죠. 66. 그리고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는 10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 기역. 계단 실형은 거기 4층 이상층 매 세대당 0.3명. 복도형은 4층 이상층 매 세대당 0.2명. 이런 거 있죠.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그러고 기본에서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화물용 승강기 7층 이상. 그리고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적지, 하중 0.9톤 이상. 한 폭은 한 변은 1.35, 다른 변 1.6 등등 있죠. 이런 거 다 해드렸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비교해서 건축법상 승강기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승강기는 미리 공부했지만 다시 봐드릴게요. 건축법상 승강기 봐드리겠습니다. 같이 심화 가이니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승강기 123쪽입니다. 123쪽 건축법상 승강기입니다. 보니까 아까 주택법은 6층 이상 6인승인데 여긴 123쪽 밑에 보니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즉 6인승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6층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지탱 계단이 있다. 이때는 설치 후 면제된다. 이건 주택법도 똑같습니다. 건축법상 이 규정은 주택법도 똑같고 다 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124쪽 주택법은 10층 이상이 비상용 승강기인데 여기는 31m 넘느니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이렇게 꼭 비교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법 123쪽, 124쪽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건축법 123쪽, 124쪽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택법 242쪽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주택법상 승강기, 건축법상 승강기를 같이 꼭 아셔야 됩니다. 둘 다 아주 잘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단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계단참이라는 게 계단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의 기억 계단참만 좀 보겠는데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해당 계단 유폭 이상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동 출입구에 있는 계단 1층 위의 계단참은 2.5m 이내마다 계단참. 보통 계단참은 2m 이내마다고 1층에 있는 건 2.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하게 되는데 그 유효폭은 120cm 이상이다라고 표현되죠. 그게 뭐냐? 우리 계단 올라가다가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갔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계단참입니다. 계단참 넓어지는 부분 이것이 120cm 이상입니다. 보통 이 계단참 할 때 이렇게 방향을 틀죠. 트는 경우가 많아요. 안 트는 경우도 있지만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몇 미터 이내마다 이것이 2m 이내마다 계단참이다. 120cm 길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다만 1층 경우 2.5m 이내마다가 되고. 그다음에 출입문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동출입문입니다. 그 술 드시고 그냥 출입문에 부딪혀가지고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안전유리, 자동차 유리 같은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전유리는 얼마냐? 거기 4kg 추가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간통되지 않는 유리. 이게 바로 안전유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물리학 할 때 나오는 얘기 같네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형 주택에 있어서 복도형 공동택의 복도 설치 기준에 있어서는 넘어가서 봅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니은입니다. 준복도.
중복도는 가운데 복도하고 양쪽에 호실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이럴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몇 미터 이내마다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계급부, 즉 창문 같은 게 있어야 된다. 40m 이내마다 창문 같은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난간 재료는 녹이 잘 안 쓰는 거 있죠. 부식이 안 되는 걸 해야 됩니다. 보니까 건축물 또는 옥에 설치하는 난간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않은 안전유리, 혹시 유리로 난간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때는 이게 파손될 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금가는 정도 이런 걸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유리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또는 강도 및 내구 쓰는 재료를 사용해서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된다. 다만 실내는 목재로도 가능하다. 아파트 안에, 집 안에. 치수가 중요한데요. 난간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부터 120cm 이상이 원칙입니다. 여기 센티미터도 고치세요. 여기 나오는 센티미터 다 뭐로 고치라고요?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만 예의가 있죠. 90cm 이상 이게 예의 있고 원칙적으로는 바닥면부터 120cm 이상입니다. 난간 높이가. 건축법상도 아셔야 되겠네요. 건축법상 난간 높이는 1.2m 이상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같지만 건축법은 미터로 얘기합니다. 1.2m 이상. 주택법은 120cm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살간격 시험지 나온 적인데 안목치수 10cm 이하입니다. 눈으로 밖으로 보일 때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10cm 이하가 되겠습니다. 10cm 이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균도 하시면 됐고요. 예. 자, 우리가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3층 이상 주택에 설치하는 난간입니다. 3층 이상 주택의 창. 또 역시 똑같이 위에 같은 걸로 해야 된다. 그때도 3층 이상 창에, 주택인 창에도 난간을 설치할 때도 역시 위에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린다 하시면 그 다음 국기봉이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 장치를 당의 난간에 설치해야 된다. 국기봉 꽂게끔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해놨죠. 베란다 같은 데 해놨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강을 끝내고요. 이제 쉬셨다가 14강은 4번 부대이설의 설치 기준, 진입도로. 이거 자세히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봐드리고 나갈 텐데 어쨌든 간에 14강에서 4번 부대이설의 설치 기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4강에서 뵙겠습니다.